전 재산을 물려준 지 한 달 만에 절벽 아래로 추락한 아버지. 모두가 사고라 믿었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일상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다. 계약이 무산되고 비밀이 새어나가고 가까운 이들이 등을 돌린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넌 날 죽였어야 했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사고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위에 부딪히며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 그가 평소와 다르게 친절했던 이유, 그리고 제가 넘어지기 직전 느꼈던 등 뒤에 강한 압력까지. 이건 사고가 아니야.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어.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가 모든 것을 물려준 그 아이가 저를 죽이려 했다니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불가사의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지만 제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아직 연락이 안 되시네요. 계속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락이 안 될 리가요. 아들은 지금쯤 제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박영호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김재건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신분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쌓인 인맥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는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신원불명의 환자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였던 박영호에서 평범한 중년 남성 김재건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복수. 먼저 아들의 근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아들은 제가 사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렀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부고 기사였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고인을 생각하며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는 문구를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니. 저를 죽인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서일까요? 석 달 후 저는 투자자로 위장해 아들의 회사에 접근했습니다. 가명으로 만든 투자회사를 통해 상당한 자금력을 과시하며 접근했죠. 아들은 제게 급진이 대했습니다. 물론 저를 아버지 박영호가 아닌 투자자 김재건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 저에게는 한 번도 이렇게 정중하게 대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회사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투자자에게 호의적이었고, 특히 회계팀장은 제가 투자 검토를 위해 요청한 자료들을 기꺼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정보들을 분석하던 중, 저는 경악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토지 매매 관련 서류였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
제가 사망하기 전 이미 여러 차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서명한 적은 없습니다. 서명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 글씨체를 교묘하게 흉내낸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계획했다는 증거였죠.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의무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가 복용하던 혈압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처방약보다 훨씬 강한 약물로 말이죠. 간병인과의 통화 녹음까지 있었습니다. 아들이 간병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아버지의 약물 관리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아내, 아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당시 상황을 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들이 유독 자주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내의 담당 간병인이 아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 간병인은 아내가 돌아가신 직후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더군요. 이 자식이 어머니까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했던 두 사람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휩쓸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검찰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것처럼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다음 6개월 동안 저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들의 불법적인 토지 거래 내역, 간병인 매수 증거, 어머니 사망 당시의 의심스러운 정황들,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 내역까지 모든 것을 디지털 파일로 정리하고 백업해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아들의 핸드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아들의 핸드폰 수리를 맡기면서 데이터를 복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들 중에는 아버지 일은 깔끔하게 처리됐다. 이제 회사는 내 거다. 간병인한테 입막음용으로 더 줘야 할 것 같다. 계속 돈을 요구한다. 어차피 늙은이들은 언젠가 죽을 텐데 조금 빨리 간 것뿐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를 공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아들의 핵심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대기업의 구매 담당 임원으로 아들과 10년 넘게 거래해온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접근해 아들의 비리 정황을 흘렸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요즘 젊은 경영자들은 성급해서 걱정이라며 우회적으로 표현했죠. 그 결과 파트너는 아들과의 거래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회사 직원 중 한 명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김재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당신 사장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녀도 아들이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릴 계획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녀는 아들의 개인적인 비밀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개인 유흥비를 대는 것부터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의 또 다른 면까지 말이죠. 세 번째 단계는 외부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장해왔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공했죠. 또한 국세청과 검찰에도 탈세 및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모두 익명으로요. 아들은 점점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재검토한다고 하고 언론에서는 회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들이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복수의 완성일로 정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아들의 범죄 행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증거 자료들을 첨부한 완벽한 다큐멘터리였죠. 또한 주주총회장의 AV 시설을 담당하는 업체와도 접촉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 영상이 상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정체를 드러낼 준비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박영호라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죠. 주주총회 당일, 저는 회장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자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재건으로서 말이죠. 아들은 연단에서 자신만만하게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주주들도 대체로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아들이 당황해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그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토지 불법 매매, 간병인 매수, 어머니 살해 정황, 그리고 아버지인 저를 죽이려 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증거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건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박영호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3년 전 제 아내를, 그리고 1년 전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은 바로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진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범죄를 계획했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죽었을 때 울지도 않았더라. 하지만 오늘 너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겠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즉시 구속되었고 회사는 관리인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 충격적인 사건, 완벽한 복수극의 전말 같은 제목들로 말이죠. 재판이 시작되었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아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수십억 자산가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에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아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였으니까요. 아들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살인, 배임, 횡령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되었죠. 회사는 결국 매각되었고 저에게는 합법적인 상속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화려하게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평생 사랑했던 가족을 모두 잃었으니까요. 언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한옥을 구입해 혼자 살기 시작했죠.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과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아들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저는 이제 박영호도 김재건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쉬세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저는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도 분노도 없는 평온한 하루가 말이죠.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는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법이죠.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